영국에 있을 때 봤던 것이 바로 브렉시트과 트럼프였거든요. 연달아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아무도 브렉시트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완전히 뒤집혔고 영국은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속 처해 그런 모습이 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이 네, 그러니까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돼요.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점점 보이는 빈부 격차의 문제라든지 결국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극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강대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나눠봤고 강대국들 옆에서 어떤 실리적인 어떤 방법들을 통해 살아남은 사례와 쪽박찼던 사례들 이런 것들까지 쭉 봤는데 지금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는 현실에 발딛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이런 정세들 이런 것들이 좀 평화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격변 혹은 요동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에는 동감을 좀 하시나요? 평화로울 때가 있었나요?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평화의 시대가 있었죠. 강력한 일극이 있었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의 평화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근현대에 이제 접어들면 근현대 이후로 근현대로만 만약 잡으면 근현대 이후로 글쎄요. 거의 바람 잘 날 없다라는 표현처럼 계속해서 어떤 위기 그리고 특히 뭐 한국 전쟁 이후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또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노선을 거두면서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고 이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어떤 긴장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 또 외교적인 어떤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뭐 이제 한국 전쟁 이후로 70년 가까이 종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목적까지 가나 했다가 또 한번 실패하기도 하고 그게 여전히 우리한테 과제로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기, 정적인 뭐 상태다 그런 이야기는 잠깐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좀 뭔가 좀 요원하고 누군가 그런 쪽으로 좀 크게 전환해줄 수 있는 어떤 외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한국 내부에서 한국 사회 내에서 그 바라보는 어떤 인식 자체가 좀 하나로 모아진 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 분열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더 극단화되고 있고 그런 면들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1000년 뒤에 지금을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상황들을 분석을 한다. 역사의 하나의 주제로 선택을 한다면 지금이 뭐 1930년대 독일 정도로 진짜 이제 막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 이렇게 볼 건지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니고 쭉 어쨌든 위기와 어떤 안정이 이제 반복되는 속에 있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조금 약간 좀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정도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역사를 공부하지만 현실 정치라는 게 정말 10년 뒤를 내다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5년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짜 무슨 어떤 국지전이라도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도 사실은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뭐 1930년대 독일 상황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교묘하게 수습이 돼가지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함부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년 뒤의 역사학자들은 2070년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석이 가능하겠죠. 가능하지만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 외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렇지만 한 국가에만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좀 물론 미국의 비중이 뭐 워낙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기 중국, 러시아 이쪽 국가들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점점 더 그 외교의 어떤 폭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져야 될 필요는 분명히 안 돼.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미국도
우리 트럼프 씨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여기 푸틴 씨도 모르겠고 진핑 씨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뭔가 예측이 다 안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각 어떤 국가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한 상황에서 좀 활발한 어떤 외교 전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유럽에서의 어떤 근대 이후로는 사실 격동이 또 많았었던 게 또 유럽이기도 하니까 또 이런 좀 어떤 전쟁과 혹은 강대 강이 붙기 직전의 어떤 전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유럽에서 먼저 좀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본다면 그런 징조들이 있었죠. 근데 뭐 1차 대전이 가장 대표적인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름은 쫙 뿌려져 있었는데 어디서 불씨가 텄을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라예보에서 총선이 날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근데 그게 엄청난 그 30년의 긴 시간 동안의 격변의 시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라 저는 그 조금 다른데요. 왜냐면은 한국의 그 정치인들이 좀 특이한데 한국 정치인들이 특이하다고요? 네. 좀 너무 특이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브렉시트 그 국민 투표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실 것 같아요. 아무도 브렉시트이 통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예, 제가 있던 곳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도 그랬어요. 이건 결국 안 될 거다. 부결이 된다. 부결이 되고 결국엔 우리는 유럽에 남을 거라고 했다가 보기 좋게 완전히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영국은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계속 처해져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올 것 같아서 많이 좀 걱정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정세로 볼 때는 지금 강대국 간의 충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로 아까도 저희끼리 뭐 강대국에서 적어도 선진국의 이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한국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왜냐면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좀 많이 걱정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길거리를 가다가 보는 빈 건물, 엄청 많죠. 공실된 곳들 그리고 알려지진 않지만은 점점점 보이는 빈부 격차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서 우리가 하나 뺐다고 해야 될까요? 좀 할 수가 없었던 얘기지만 이 내부에 있던 갈등이나 이야기들이 저는 좀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강대국들 간의 어떤 전면전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강이 붙을 경우의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그나마 나온 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은 이걸 군사력으로 뭐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절멸이라는 그런 공감대는 다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차 대전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또렷이 남아 있고 핵을 썼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물론 미친 혹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대할 만한 충분한 세력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된 적어도 아직은 어느 정도 그 한 세기 전보다는 또 민주적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아직은 있다. 확보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여전히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선거로 계속 결정이 되잖아요. 그 점에서는 아직 그런 면에서는 좀 내부의 얘기를 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그럼요. 예언은 말고. 지금 그런 예언을 함부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한 가지 지금 한국 사회 아까 내부적인 문제 쪽으로 이제 많이 눈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서로 간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서로 간의 지향이나 이념들이 드러나는 이 측면들을 보면은 대외적인 상황과 변화에 대해서 뭔가 기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고립돼 있고 뭐 중국에 대해서 현중 감정을 뭐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허구에 기반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선인이 저 후금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후금 딱 바라볼 때 저 무좀 같은 맞아요. 놈들 근데 세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랑 같이 하긴 싫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해요. 이 최근에 젊은이들이 그 겸중과 이런 감정이 강해지다 보니까 중국어 배우고 이런 거 노력 자체를 안 하거든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옛날에 비해서 더 심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뭐 영어 일반도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 많은데 사실은 지금처럼 다양하게 언어를 배우고 주변 지역에 다양하게 눈을 돌려야 되고 또 다양한 지역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시기거든요. 더 많아져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그런 그 학문 여건이나 또 그런 전문가를 배출해내는 어떤 그 과정 자체는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는 건지 오히려 이 좁은 그 공간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자기들의 지향만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은 더 심해지고 그런 상황이 대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를 더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한국 사회의 모습이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시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재인식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 그래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서양사 연구자로서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강대국의 논의 이런 한 번 더 격동의 새로운 페이스에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은 이기 트럼프가 되면서 어떤 정세가 변화하고 있고 이미 젤렌스키가 그런 사건을 백악관에 있었던 사건이나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기존의 그 질서가 붕괴되고 트럼프라는 리더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소위 말해서 21세기 초반을 휩쓸었던 세계화가 끝나고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질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의 모습이 트럼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격변기네요. 새로운 세대를. 근데 2008년 이후부터 이어져서 이제야 좀 이제 모양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2008년에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라는 질서에 대해가 무너집니다. 서프라임. 딱 하면서 왜냐하면 자유시장은 안 된다. 그럼으로써 그 신자유주의가 지탱해왔던 세계주의 혹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거나 사람들이 부정을 하거나 거기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안 세력들이 등장해왔던 것이죠. 2008년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그런 큰 흐름으로 보고 싶어했고 제가 한참 그 영국에 있을 때 봤던 것이 바로 브렉시트과 트럼프였거든요. 연달아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여기는 좀 다르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극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은 트럼프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같은 거는 트럼프 세계 죄송합니다.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 트럼프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든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일단 좀 더 그 국가의 이해관계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자국. 자국 우선주의인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자국 우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저는 오히려 서양사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를 지지 세력이 되었던 아이러니하게 노동자 계급들이거든요.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다시 오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제일 궁금했거든요. 진짜 트럼프 선거 캠페인 책임자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숨은 숨은 손인데 그 명태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불만들 2008년 이후에 누적돼 왔던 미국 노동자급의 불만들이 이런 걸 누적돼 왔던 것들을 수용을 해서 그 의지들을 정책화시켜서 대외 정책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지지 세력의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데 뭔가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 네네네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 상실감을 어떻게 풀어냈는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지금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영국에서는 이제 뭐 유럽 연합파 이렇게 묘사를 하고 미국에서는 글로벌리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세계주의자들. 왜냐 그 함의가 뭐냐면은 국가를 뛰어넘은 이해관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국내의 노동자 혹은 일반 대중들이 희생당했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좌절감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전제가 되는 것이었죠. 그 이전에는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논의를 통해서 전 세계로 우리가 쫙 펼쳐나가고 국제화를 통한다면은 그것이 낙수 효과가 됐든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서는 모두 전체 사회의 부와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을 계기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논리적인 입장이 될 겁니다. 봐 실패했지. 근데 그 원인은 뭐야? 니네들이 얘기한 그 세계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세계화가 싫어. 혹은 여기서 우리는 좌절해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파악해야겠죠. 그것이 다양한 의미로 나오죠. 국수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극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보호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세력으로 표현되겠지만 그 핵심으로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이해를 한다면은 무역이 됐든 외교가 됐든 국방이 됐든 그런 정책들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계화라고 하는 네. 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세계 다 평평하고 누구에게나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너무 이상적이다. 거잖아요. 정작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극도로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거기에서 이제 자본 커지고 돈 많이 벌고 한 사람 결국 다 그냥 진출할 수 있는 소위 엘리트들 일반 우리 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더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 입장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방금 말씀해주신 그러한 인식 전제에서부터 위로 이제 다음에 행동 정책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 논리와 구체적인 논리와 거기서 어떤 논리 과정을 거쳐서 정책까지 이어지는가 이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세력들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한국에도 지금 뭐 한창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소위 이제 극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 겉으로 이제 태극기 들고 뭐 성적이 들고 뭐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은 그 정치적 기치의 이면에는 이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 그 감정들이 응축되면서 그런 식으로 태극기 집회로 표출된다라고 이해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과정에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사회적 정책하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나 이런 거를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타파하고 뭐 반박하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왜 그들이 그렇게 불만으로 극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누가 그들을 극우의 그 자리로 끌어당겼는가 그 마이크를 들고 끌어들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뭐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사회학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역사학에서도 한 3-40년 후에는 그렇겠죠.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 이전에 없었던 형태의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극우적인 목소리가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나온 같아요.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하나의 큰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현상이죠. 네, 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오늘 배운 것들의 사담의 제 1부 강대국가 외교, 역사 속 강대국가 외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